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조정래 작가의 청산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1972년에 발표된 작품으로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비극이었던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그리고 월남전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한 여인의 삶을 통해 그린 소설입니다. 청산댁의 끈질긴 삶을 통해 자식 때문에 죽지도 못하는 희생적이고 끈질긴 모성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두 편으로 나누어 업로드하겠습니다. 오늘은 1편 청산댁의 신혼시절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시죠. 비구름을 가득 아는 하늘이 낮게 드리웠다. 스산한 바람이 흙먼지를 일구며 땅바닥을 핥고 지나간다. 한 줄금 퍼부슬랑갑다. 싸게 가자. 청산댁은 하늘을 힐끔 올려다보고 몸을 으스스 떨었다. 아이고, 내 새끼 얼겄네. 삼배 치맛자락을 걷어올려 손자를 감쌌다. 그리고 바짝 추슬러 업고 걸음을 빨리 했다. 윗마을 입구의 당산나무에 이르렀다. 청산댁은 빠르게 저고리 섭을 여미었다. 습관이었다. 하늘로 오르기 전날 밤 몸을 깨끗이 가누지 못한 용이 벼락을 맞아 떨어진 자리에 솟아났다는 당산나무. 이 앞을 지나칠 때면 청산댁은 늘 옷매무새를 바로잡곤 했다. 그리고 가다듬어진 마음으로 간곡한 바람을 빌어 올리는 것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용왕님께 비나이다. 우리 만득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용왕님께서 굽어 살피사 총알이 우리 만득이 피해가게, 총알이 우리 만득이 피해가게 용왕님께 비나이다. 딴집 자석은 다 몰라도 우리 자석 만득이만 살아서 돌아오게 용왕님 굽어 살펴주십사. 빌기를 마치고 눈을 뜬 청산댁은 그만 까무러치게 놀랐다. 당산나무 가지에 몸을 칭칭 감아 대가리를 늘어뜨리는 구렁이가 빨간 혀를 날름거리고 있지 않은가. 실이 팔뚝 굵기는 될 구렁이의 몸에서는 푸른빛이 돋아나고 있었다. 청산댁은 입을 딱 벌린 채 움직일 줄을 몰랐다. 등에 업힌 손자가 머리칼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흠칫 정신을 바로잡았다. 청산댁은 휙 돌아서며 퇴퇴 침을 3번 뱉었다. 그리고는 쫓기듯 걸음을 빨리 했다. 아이고 얄구져라. 어쩐 놈의 구랭이가 금매. 아이고 얄구져라. 청산댁은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어쩌면 하필 당산나무 아래서 그리 징그러운 구렁이가 몸을 사렸을까 싶어서였다. 그런 생각을 떼치기라도 하듯 손자를 업은 팔에 힘을 더 주고 걸음을 서둘렀다. 그리고 치맛단 속에 접어넣은 아들의 편지를 생각했다. 금세 눈앞에 만드기의 대장부다운 모습이 어른거린다. 그리고 곧 흐려졌다. 눈물이 솟는 것이다. 아들 생각만 하면 솟는 눈물이었다. 늙은 것이 요망하게. 청산댁은 손등으로 얼른 눈 언저리를 훔치며 콧물을 들이마셨다. 우물을 지나는데 후두득 빗발이 뿌리기 시작했다. 기영코 퍼붓는구만. 선상님이 계실지 모르겠네. 청산댁은 뛰다시피 했다. 아들의 편지를 읽어달라고 가는 길이었다. 월남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하는 사시사철 복더위보다 더한 여름뿐이라는 나라에 베트콩들과 싸우러 간 아들 만드기로부터 한 달에 한 번쯤 편지가 왔다. 어미 애간장 썩어 내려앉는 줄도 모르고 자주 편지 안 하는 것이 섭섭하고 원망스러웠지만 무소식이 희소식이거니 생각하며 기다리고 그럴수록 새벽마다
맑은 물을 떠놓고 비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읍내 중학교를 나온 며느리를 시켜 아들의 편지 내용을 들을 수 있었지만 그 방정맞고 버르장머리 없는 것이 편지만 들었다 하면 홀짝거리고 짜는 꼴이란. 객지에 나가 돈을 잘 벌고 있는 낭군 소식이라도 그래서는 못 쓰는데 싸움터에서 시시각각 운수를 하늘에 맡긴 낭군의 소식을 접하고 계집이 눈물을 찔끔거리다니. 싹수 없고 보고 배운 데 없는 요망한 것 같으니라고. 그리고 며느리에게 답장을 쓰라고 해도 될 일이었다. 그러나 계집이 배웠으면 뭘 얼마나 배웠고 알면 오죽 어줍지 않을까 싶었다. 도무지 미덥지가 않아 편지만 오면 그 길로 윗마을 선생님을 찾아가야 마음이 든든했다. 국민학교 때 만들기를 가르쳤던 박 선생이 그 굵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야 아들 모습이 또렷이 떠오르고 그분이 답장을 받아 써주어야 속이 후련해지는 것이다. 선상님 기신기라오? 누구요? 만드기 애미요. 비가 요리 퍼붓는디 어쩐 일이요? 만드기 편지를 갖고 왔는디 선상님은 안 계시오? 여기 있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굵은 남자의 목소리에 비에 흠뻑 젖은 청산댁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손자를 내려놓고 앉자마자 청산댁은 앞가슴을 더듬어 편지를 내밀었다. 낯이나 좀 훔치시오. 선생 부인이 건네주는 수건을 받아들어 무릎에 앉힌 손자의 머리와 얼굴을 아무렇게나 두어 번 문지르고 자신의 얼굴은 한 번 닦는 신용만 하고 수건을 옆으로 밀쳐놓았다. 그러는 동안에도 청산댁의 눈길은 편지 봉투를 뜯는 선생의 손에 박혀 있었다. 봉투 속에서 편지가 나오자 청산댁은 앉은 걸음으로 앞으로 다가들었다. 선생은 편지지의 끝과 끝을 양 손가락으로 잡아서는 호기롭게 쫙 펼쳤다. 그 순간 청산댁은 침을 꿀꺽 삼켰다. 그런데 방바닥에 톡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것이 있었다. 요게 뭐라요? 그것을 선생보다 먼저 집어든 건 청산댁이었다. 아이고 매, 이 일 어쩌야 쓸꼬. 청산댁은 그만 울음 섞인 소리를 질렀다. 뭔데요? 어디 봅시다. 선생이 손을 내밀자 청산댁은 피하면서 말했다. 시상에 일할 수도 있답디요. 이 늙은 것이 환장을 했자는사 이럴 수가 있단가. 늙으면 죽어서 싸. 요렇게럼 귀한 것을 금매. 청산댁이 한참을 손바닥으로 쓸다가 내민 것은 반으로 꺾인 아들의 사진이었다. 편지를 접어 옷 속에 넣는 바람에 사진이 반으로 접혀진 것이었다. 열대의 무성한 숲을 배경으로 정글 전투에 완전 무장을 갖추고 선 산에 얼룩무늬가 덮인 철모를 쓰고 방탄조끼를 입고 있다. 한 팔에는 총구가 하늘로 치솟게 M16 소총을 곤두세워 들고 다른 팔은 허리에 꺾어 올렸다. 그런 맨살로 드러난 윤기 흐르는 팔은 질기고 굳센 힘이 묻어나고 있었다. 두 다리를 떡 버티고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는 검게 탄 얼굴. 그 얼굴에는 웃음기라고는 없었다. 양쪽 입꼬리가 아래로 처질 정도로 굳게 다물린 입. 짙은 두 눈이 사뭇 위압적이고 엄숙하다. 작달막한 키에 다부진 몸집의 사내. 그가 만득이었다. 벌써 이렇게 어른이 다 됐군. 선생은 만득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빙그레 웃고 있었다. 실성한 사람 맨키로 왜 그리 웃어쌌소. 이리 좀 주시오. 나도 좀 보게. 아내가 옆구리를 쿡 찌르자 선생은 사진을 건네며 그 생각에서 깨어났다.
국민학교 4학년 때이던가. 녀석은 여선생이 변소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고무신에 물을 담아 변소 창문으로 끼얹었다. 동시에 변소 안에서는 여선생의 비명소리가 찢어지고 신이 나서 깡충거리며 돌아서던 녀석은 지나가던 선생에게 덜미를 잡히고 말았다. 또 한 번은 계집아이들이 땅 뺏기 놀이를 하는 뒤에다 대고 오줌을 깔려서 교무실에 끌려온 일도 있었다. 어느 선생이 면도칼을 들고 그걸 잘라버리겠다고 을러대자 녀석은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지고 뒷걸음질을 쳤다. 웜에 선생님 안 된다니까요. 오줌은 어디로 누라고 그러요. 교무실은 웃음바다가 되어버리고 녀석은 엉덩이를 채이며 뺑소니를 쳤던 것이다. 이 일은 녀석이 사모관대를 차려입고 장가를 가던 날 선생의 머리에 떠올랐고 그때도 지금처럼 선생은 빙그레 웃었던 것이다. 왔다매 영 몰라보겠소이. 서양물을 묵어서 그런가 하이칼라 냄새를 풍기네. 월남이 서양은 무슨 서양. 선생의 말에 부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근데 얼굴이 어째 요리 시꺼멀게라오? 흡사 깜둥이구만이라. 금매 사시사철 삼복 여름이라 안 그럽디요. 청산댁의 예사스러운 응답이었다. 그런 더운 데서 어찌 사는고. 근데 이 총은 예비군이 쓰는 것이랑은 영 달라배는디. 하모니라 베트콩을 잡아야 하는디 같아서 될랍디요. 두 말에서 뭘 하겠냐는 식의 청산댁의 대꾸다. 얼굴은 영락없이 애비를 빼박아서 훤한 게 미남이요. 금매 말이요. 청산댁의 얼굴은 금세 서러워지고 눈에는 물기가 밴다. 그려도 청산댁이사 고상한 보람이 있지라오. 자석이 요로코롬 장성엽겄다. 이름난 효자겄다. 그라고 아들 손자 얻었겄다. 갈산댁 좀 보시오. 말년에 영감이란 것이 술이다 계집이다 속을 앵간히 썩이오. 그런 잡것은 영감이 아니라 왼수요 왼수. 선생은 대강 훑어본 편지를 방바닥에 놓고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웜에 내 정신 좀 보소. 뭐라고 썼는지 좀 읽어주시오. 청산댁은 무릎 위에 손자를 바로 앉히고 몸을 사렸다. 예, 읽어봅시다. 잘 들으시오. 선생은 담배 연기를 푸 내뿜고는 목청을 가다듬었다. 청산댁은 침을 꿀꺽 삼켰다. 모친 전상서, 지독스런 더위에 고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동안 옥체 만강하여 건강하시고 밥은 잘 잡수고 있습니까? 지난번 편지는 잘 받았습니다. 수보기가 배탈 설사가 났다니 큰일입니다. 의사 선생한테 얼른 가십시오. 꼬치장도 받았는디 날이 더워 꼬약꼬약 넘어서 야단 난리입니다. 그라고 어떻게나 매운지 똥 눌 때 똥구멍이 매워서 며칠은 죽을 욕을 받습니다. 아마도 비프 스테이키나 함바그 스테이키 같은 싱거운 서양 코쟁이 음식을 먹고 싸울 때도 시레이숑 깡통이나 까먹는 버릇이 들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선상님 무슨 말인지 통 모르겠소. 뭔 꼬부랑 말이 나오제라오? 예, 비프 스테이크는 쇠고기로 된 음식이고 햄버거 스테이크는 돼지고기로 만든 서양 음식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모두 싱거워서 그것만 먹던 속에 갑자기 고추장을 먹었더니 대변 볼 때 맵더라는 겁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애미언티 편지를 씀스롱 어째 꼬부랑 말을 쓰는지 몰라. 선상님 심히 고부로 드는 줄 모르고 다음은 뭐라고 썼지라오? 청산댁은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결코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꼬부랑말을 거침없이 쓰는 아들. 그저 대견스럽기만 했다. 그리고 중학교까지만이라도 가르친 게 정말 잘했다 싶었다. 이번 여름에 우리나라 전부에 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많다는디 농사는 어쩐지 애가 탑니다. 이역만리 월남 땅에서 싸우는 소자는 엄니의 염려 덕분으로 건강하고 편하게 있습니다. 빠따 방맹이로 궁뎅이 볼기짝을 쇠가 빠지도록 맞던 시절은 추억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인자 소자는 병장이 되었습니다. 이번 편지에는 엄니가 놀라서 기절 초풍할 소식을 전합니다. 귀신잡기 작전에서 소자가 베트콩 둘을 태권도 완판치로 격파해서 생포했습니다. 그때 표창장과 훈장을 받았고 상품으로 일제 소니 트란지스타도 받았습니다. 그 트란지스타는 엄니 심심할 때 들으시라고 프레젠트 하려 합니다. 선상님, 기절 초풍을 소식 다음부턴 무신 소리다요. 예, 그러니까. 선생의 설명을 듣고 난 청산댁은 감격해 맞이하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참말로 요망스럽게 눈물이 자꾸. 얼마나 효자요. 애미를 그렇게 끔찍이 위하는 자석이 요새 세상에 쉽간디. 청산댁만 같음사 자석 수발도 할만허구마는. 선생 부인이 맞장구를 쳤다. 그럼 다음부터 또 읽습니다. 다관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엄니 사랑이 절절합니다. 제대하면 군대에서 숙달한 달구지 모는 기술로 도시에 나가 떼돈을 벌어 엄니를 호강시키랍니다. 지금 고생을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웜에 군대에서 구루마 끄는 것도 가르친답디요. 청산댁의 이 말에 자동차 운전 기술이라고 선생은 설명을 붙였다. 무더위에 몸조리 잘하십시오. 소자 염려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자 소자도 어른이고 애 아버지 아닙니까? 수복이 아프지 않게 하십시오. 오늘은 이만 아듀. 남 십자성 별빛 아래서 불효자 만득 상서. 끝말은 항시 남 십자성 별빛 아래 구멍글이야. 그라면요 월남이니께. 치마 끝으로 눈물을 찍어내고 있던 청산댁이 콧물을 들이마시며 선생 부인의 말에 당연하지 않느냐는 듯 대꾸했다. 펜 촉하고 종이 내와요. 편지 읽기를 마친 선생은 부인에게 일렀다. 청산댁은 매번 피해를 끼쳐 미안하다는 말을 여느 때나 다름없이 서너 번은 되풀이했고 선생은 담배 한 대를 태우고 나서 방바닥에 엎드렸다. 자, 어서 부르십시오. 선생은 청산댁이 부르는 대로 받아쓰기 시작했다. 사투리로 그대로 써야 한다. 처음 대신 편지를 썼을 때 멋모르고 청산댁의 말을 모두 표준어로 바꾸어 썼다. 그런데 대피를 마치고 다시 읽을 때 말썽이 생겼다. 내가 어디 그렇게 말했느냐고 청산댁은 불만이었다. 표준말에 익숙하지 못한 청산댁은 자기가 부른 것과는 엉뚱하게 다르며 그래서는 아들 만드기가 알아듣지 못한다고 우겼다. 선생은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사투리로 고쳐 다시 편지를 써야 했다. 내 자석 만드기 보거라. 사시사철 삼복더우가 뻗대는 땅덩어리서 금매, 을매나 신간이 편찮고 사지가 늘어지겄냐. 만드기 니는 여름이 먼 땀깨나 흘러쌓고 소시적 애넌 고상깨나 했니라. 언제나 짬을 타서 미역을 감아야 쓴다. 니 한몸 성해야 만사태평 만사 형통이니께. 속옷 갈아입을 적마동 부적 갈아붙이는 거 이자뿔지 말아라. 항시 허는 말이다만
그 부적은 천사람 정성이 깃든 것이란께. 만드기 니는 어쨌든 칠성님 자석이요. 무시컨 애미 말이라고 섣불리 허문 칠성님 노허시니께 명심해야써. 이 애미 걱정은 아니어도 돼야. 그러고 수복이 배탈도 말끔히 나았은께 걱정은 그만혀. 고추장이 매워서 똥구멍이 맵다니께 어쩌였을지 모르겠다. 다 땀을 많이 빼서 양기가 허한 징조다. 여름 보시는 닭하고 게장국이 제일인디 어째야 쓴다냐. 농새는 괜찮으니께 상심하지 말어라. 만드기 네가 공을 세워 상장도 타고 라지오도 받았다니께 장하고 장헌 일이다. 허나 공을 세우는 것도 중허지만 전쟁터에서는 몸을 사릴 줄 알아야 한다. 내 한 목숨이 곧 천지니께. 그러고 도야지가 새끼를 쳤다. 7마리다. 그걸 돈 사서 수복이 돌잔치 장만을 해야 쓰겄다. 수복이 돌도 인자 한 달 남짓 남았다. 수복이 돌에 애비인 네가 있음사 오지기 좋겠냐. 다 시국 탓이니께 너무 섭하게 생각하지 말거라이. 네가 이 못난 애미를 그럭그름 알뜰 살뜰하게 위해 싸니께 이 애미는 할 말이 없다. 얼렁얼렁 세월이 가서 네 뜻대로 풀림사 오지기 좋겠냐. 우리도 얼렁 옛말 이르고 살 때가 와야 될 텐디. 이번 핀지에선 어쩐 일로 박 선상님 안부를 안 여쭙더라냐. 그라면 못 쓴다. 박 선상님이 나 땜시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아냐. 애비 없이 큰 자석이란 말을 너한테 들어서야 되겠냐. 집안 걱정 말고 몸 편히 건강해라. 할 말은 태산 같다만 오늘은 이만 허겄다. 선생이 다시 읽는 동안 청산댁은 눈을 감고 있었다. 선상님 참말로 욕보셨구만이라. 우리 만득이 오면 은혜 톡톡히 갚을라요. 청산댁은 손자를 들쳐업고 일어섰다. 올벼 쌀이라도 한 대박 갖다 드려야지 생각하고 있었다. 편지를 써줄 때마다 인사는 빠뜨리지 않는 청산댁이었다.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서둘러 살인문을 나섰다. 비가 멎은 사이에 읍내 우체국에 나갈 생각만이 머리에 차 있는 것이다. 남들이 아들 만드기를 칭찬하거나 자기를 복 많은 사람이라고 부를 때처럼 청산댁에게 만족스럽고 뿌듯한 때는 없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서운하게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얼굴이 있었다. 남편이었다. 늙어갈수록 자주 꿈자리를 어지럽히고 마음에 허전한 구석을 만들어 놓는 남편이었다. 튼실한 자식 만드기가 있으니까 하면서도 왠지 빈 곳이 생기는 마음은 청산댁으로서도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일이었다. 허주사댁 머슴살이를 하던 남편에게 시집을 온 것이 19살 나던 해 겨울이었다. 남편은 10살이나 더 많았다. 신방이래야 전에 남편이 살던 행랑채에 붙은 조그만 방이었다. 벽지만 새로 바르고 세간이란 허주사댁에서 마련해준 이불 한 채와 시집올 때 가져온 고리짝 한 채뿐이었다. 그 고리짝에는 무명 옷가지가 서너 벌 들어있었다. 다른 살림은 굳이 필요가 없었다. 남편이 허주사댁에 그대로 머물러 머슴살이를 했고 그래서 그네도 부엌일을 도맡아야 했다. 소여물을 끓이는 방은 언제나 따뜻했다.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면 남편은 담배를 피우며 기다리고 있곤 했다. 어째서 인자 와. 얼렁 올 것이제. 퉁명스레 한마디 하고는 담뱃불을 끄고 그네의 손을 거머잡는 것이다. 손이 얼음장이네. 이리 안쏘. 이불을 걷고 아랫목에 앉히기가 무섭게 그 억센 팔로 허리를 감아 눕히고는
어미 닭이 병아리를 품듯 해버린다. 세경 모아놓은 게 새가만이여. 인자 고상도 다 헌심이여. 조금만 참으면 돼야. 초년고상은 사서라도 한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배. 우리도 아들 딸 낳고 요렇게 살아볼 날이 내일 모레여. 자네도 몸 돌봐감시롱 이려. 그네는 쑥스러워 남편을 외면하고 누워서 가난한 이모 집에서 겨울에도 냉방에서 새우잠을 자던 일을 생각하고 뼈가 휘도록 일해도 항상 배가 고팠던 일도 생각하고 그러면서 100번 생각해도 시집은 잘 왔다는 생각을 하며 남편의 이런 말에 취해 흥건히 잠에 빠지는 것이었다. 그네는 첫 닭이 울면 이내 잠자리에서 일어나야 했다. 닭이 회를 치고 그네가 이불을 벗어나면 남편은 잠 덜 깬 소리로 역정을 했다. 저런 달구 새끼 좀 보소. 조금 이따 나가소. 다 넘존 일 시키는 것이니께. 한사코 치맛자락을 붙들고 방바닥에 눕히고 마는 것이었다. 나무도 지피기 좋은 잘 마른 삭정이만을 해왔고 불을 쉽게 붙이라고 관소를 잘게 쪼개다가 살강 밑에 쌓아두기도 했다. 어떤 때 밥을 하다 말고 나무가 모자라 뒷안에서 그네가 손수 가져오다 맞부딪히면 남편은 불호령을 내렸다. 왜 남자가 하는 일까지 고생을 사서 하느냐는 것이었다. 장가들기 전에는 남편은 나무를 해와도 생솔가지만 쳐왔다는 것이었다. 관솔은 고사하고 부엌에 나무를 들여다준 일은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 이런 말을 다른 여자들로부터 전해 들으며 그네는 귀밑이 달아올랐다. 남편은 소여물을 끓인 불 밑에 고구마를 넣었다가 그네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꺼내주기도 했다. 김이 무럭무럭 오르는 군고구마를 먹으며 그네는 괜히 가슴이 설레고 그래서 시집을 잘 왔다는 생각을 또 하고 그러다가 남편 몰래 귓볼이 붉어지기도 했다. 일이 고된 나날이었다. 그러나 빨리 가는 세월이었다. 신혼이라서 그런지도 몰랐다. 2월이 다 갈 무렵 입덧이 생기기 시작했다. 남편은 밤마다 먹고 싶은 것이 뭐냐고 지치지도 않고 물었다. 사실 밥맛은 싹 가시고 헛구역질만 나오고 엉뚱한 것이 먹고 싶은 때가 많았다. 때 아닌 참외가 먹고 싶은가 하면 시디 신 것이 못 견디게 먹고 싶고 메뚜기 볶은 것이 생각나는가 하면 떫은 감을 으석으석 씹었으면 싶기도 했다. 그러나 그네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아기를 뱄다는 것이 창피하기도 했고 어쩐 일로 먹고 싶은 것이 이 한겨울에는 구경조차 못할 것들 뿐이었다. 괜히 말을 했다가 남편 애만 태울까봐 먹고 싶은 게 없다고만 했다. 그런데 남편은 어디서 구했는지 석류를 가져왔고 생전 처음 보는 옥꽃이라는 과자도 손에 쥐어주었다. 그네는 그저 눈시울이 뜨거울 뿐이었다. 많이 묵어라. 고라고 아들 하나만 쑥 빼라. 아들이면 오지기 좋겠냐. 남편은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했다. 봄이 짙어지고 배가 불러지기 시작하면서 남편의 정성은 더욱 지극해졌다. 시집 오기 전에는 보리가 날 때까지 나물죽이나 호박죽으로 겨우겨우 살아온 그네였다. 그러나 시집 오고 처음 맞는 봄에는 보릿고개라는 걸 모르고 지냈다. 꿈만 같은 일이었다. 허주 사내가 잘 살기도 해서였지만 남편이 어찌나 챙겨다 먹이는지 시장길을 느낄 여유가 없었다. 9월 초순에 몸을 풀었다. 아들이었다. 오메 이 사람아 참말로 고상했네 고상했어. 요런 달덩이 같은 아들을 장어네 장어고 말고 내 큰절 한번 받아보소.
벌렁벌렁 춤을 추던 남편은 넙죽 자신에게 큰절을 하는 것이 아닌가. 남정네가 무슨 일이다요. 그네는 남편을 나무라면서도 연방 벙글거리고 있는 남편의 눈꼬리에 잡힌 잔주름에 눈길을 주고 있었다. 딸을 낳았다면 얼마나 서운해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남편은 전보다 더 억척스레 일을 했다. 가난하고 못 배운 한을 자식에게 풀어보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허주산의 집에서 나가겠다고 했다. 남의 집살이를 해봤자 평생 그 꼴이고 결국은 남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 했다. 남편의 말을 전해 들은 허주사는 노발대발 하다가 끝내는 달래기 시작했다. 그래서 세경을 2배로 받기로 하고 머물러 앉게 되었다. 우리도 인자 똥 깜짝걸새 잘 살게 될 테니께 두고 봐. 사내 대장부가 요대로 죽을 수야 있간디. 그날 밤 술이 얼근하게 취해 돌아온 남편은 이런 말을 했다. 그네의 눈에도 얼마나 믿음직스러운 남편인지 몰랐다. 다시 2년이 지났다. 아들 봉구도 탈없이 잘 자랐다. 봉황이 서린 상이라 해서 허주사가 지어준 아들의 이름이었다. 한 번도 다투어 본 일 없이 지나간 세월이었다. 그동안에 장리를 놓고 세경을 받아 모은 돈이 쌀 7가마가 되었다. 그네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남들은 외놈들 등살에 더 못 살겠다고 잔뼈가 굵은 고향을 등지는 판이었다. 더구나 아랫마을 김서방네가 죽 끓일 것도 없어 사흘을 굶었다는 소문이 퍼지는가 하면 어떤 여자는 애를 낳고 묽은 죽만 넘기다 보니 젖이 안 나와 애를 죽이고 말았다는 말이 전해지기도 했다. 이런 판국에 쌀이 7가마라니. 그네는 이 소문이 퍼질까봐 쉬쉬했고 남편에게도 말조심할 것을 몇 번씩이나 다짐했다. 그리고 일을 더 부지런히 했다. 뭐니 해도 다 허주사 양반이 베풀어준 은덕이 아니고서야 감히 생각도 못할 일이라 믿었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외놈 순사들까지도 굽실거릴 만큼 허주사는 신분이 높고 세도가 큰 분이 아닌가. 봉구가 3살 되던 해 봄이었다. 남편은 잠자리에서 며칠 후에 징용을 나가게 되었다는 말을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네의 가슴은 덜컥 내려앉았다. 그러고는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다. 왠지 모르게 서럽고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눈물이었다. 울지 말란께 2, 3년 후딱 댕겨오기만 험은 저수지 및 논 5마지기는 내 것인께 쌀 7가마니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오. 남편은 그네에게 이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했다. 저수지 숨은 양옆에 있는 논은 허주산의 많은 논 중에서도 특히 손꼽히는 것이었다. 그만큼 물길이 좋고 기름진 논이었다. 그런 논 5마지기가 징용만 갔다 오면 우리 것이 된다고 하니 그네로서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없었다. 남편은 이틀 후에 젊은 사람들과 읍내역에서 기차를 타고 떠났다. 일은 꾀지게 눈치껏혀 다 넘존 일 하는 것이니께 그라고 봉구 뒷수발도 잘하고. 그네는 연방 눈물만 훔치고 있었다. 그저 서럽고 기가 막힐 뿐이었다. 기적이 울리고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밤이면 문단속 잘하고 자야혀. 알겠어? 남편은 지난밤부터 10번도 더 한 말을 또 하고 있었다. 그네는 고개를 끄덕이며 몸 성이 댕겨오시오이. 겨우 이 말을 해놓고는 그만 울음을 터뜨려 버렸다. 기차가 산고비를 돌아갈 때까지
그네는 아랫배에 손을 얹고 그대로 서 있었다. 몇 번을 망설이다가 기어이 태기가 있다는 말을 못했고 남편은 그걸 모르고 떠나버린 것이다. 남편이 떠난 후 몇 날 며칠을 계속해서 울었다. 밥을 하면서도 울고 빨래를 하면서도 울었다. 일손이 잡히지 않았다. 밥이 타는가 하면 그릇을 놓쳐 깨뜨리기도 했다. 눈자위가 헐어 진물이 나고 앞이 침침해서 안 보였다. 그네는 마음을 다져먹고 밤이 늦으면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남편의 무사를 빌기 시작했다. 곧 입덧이 시작되었다. 더욱 그리워지는 남편이었다. 봉구 아버지 언제나 오실라요. 부엌문을 붙들고 헛구역질을 하다가 간신히 숨을 돌린 그네는 먼 하늘을 바라보며 헛소리처럼 중얼거리곤 했다. 그런 그네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개어 있었다. 그네의 얼굴은 날로 수척해졌다. 눈 밑 광대뼈 부분에 얼룩이 두껍게 앉고 입술은 언제나 바싹 타 있었다. 몸살이 나도록 길게 느껴지는 입덧이었다. 입덧이 거치면서 봄도 가고 여름이 왔다. 농사는 바빠지는데 그전처럼 일에 신이 나지 않았다. 몸이 무거워지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자는 봉구에게 부채질을 해주며 은하수를 바라보고 누웠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꿈결에 가슴이 답답해졌다. 번쩍 눈을 떴다. 꿈결이 아니었다. 벌떡 일어났다. 그러나 마음뿐이었다. 소리를 질렀다. 소용이 없었다. 커다란 손이 입을 틀어막고 있었다. 세대 가만히 있거라. 나다 나. 귀에 익은 목소리. 어둠 속에서도 알아볼 수 있는 허주사의 얼굴이었다. 그네는 고개를 돌리며 흙 울음을 터뜨렸다. 밤이면 문단속 잘하고 자야 혀 알겠어? 그네는 입술을 깨물며 남편의 또렷한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세대 없던 일로 해두어라.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방문을 나서는 허주사의 말이었다. 그네는 곧 감나무에 목을 맬 작정을 했다. 벌떡 일어났다. 엎드려 자고 있는 아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네는 그만 아들을 감싸 안고 서울게 울기 시작했다. 추석이 지나고 서리가 내려도 남편 소식은 알 길이 없었다. 더디게 바뀌는 계절이었다. 12월에 아이를 낳았다. 계집아이였다. 유독 남편이 그리워지는 날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네는 남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섬뜩섬뜩 놀랐다. 허주사의 그날 밤 일이 찰거머리처럼 머릿속에 붙어 다녔기 때문이다. 그 일을 잊어버리려고 애도 써보았다. 허사였다. 어떤 때는 남편이 시퍼런 도끼를 들고 쫓아오는 꿈도 꾸고 목을 졸리는 꿈에 시달리기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남편이 당장이라도 돌아오면 어떻게 대하나 하는 생각에 빠지면 그네는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딸아이 이름은 눈 오는 겨울에 낳았다고 하여 설자라 했다. 허주사가 지어준 이름이라 싫었지만 그네로서는 다른 이름으로 고칠 수도 없었다. 다음 해 여름 마을에 홍역이 퍼졌다. 그네 두 아이도 홍역을 앓기 시작했다. 아들은 눈을 딱 감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몸이 불덩이처럼 펄펄 끓었다. 눈에는 눈곱이 덕지덕지 덮였다. 물수건으로 닦아 떼어내도 눈을 뜨지 못했고 눈곱은 다시 끼었다.
딸도 젖을 물리기만 하면 토해냈다. 그리고 숨이 자지러지도록 울어대기만 했다. 몸은 역시 불덩어리였다. 산토끼를 다려서 먹여도 소용이 없었다. 석류를 다려 먹여도 더하기만 했다. 그네는 약을 구하러 쏘다녔다. 한약방에도 가보았다. 홍역은 죽어서도 한 번은 앓는 것인께 그리 상심 마시오. 이런 태평스러운 말뿐 속이 확 트이는 약은 구할 수가 없었다. 봉구아버지, 자석들이 다 죽어가는디 금매 얼렁 좀 오시오. 곧 울음이 터질 것 같은 얼굴을 한 그네는 이런 말을 중얼거리며 이리저리 쏘다녔다. 나흘째 되던 날 밤 딸은 있는 힘을 다해 울더니 팔다리를 쭉 뻗치며 그 길로 숨이 넘어가 버렸다. 그네는 미친 사람이었다. 아기를 들쳐업고 한약방으로 양이에게로 내달았다. 헛일이었다. 다음 날 점심때쯤에는 아들이 몸을 비비 꼬면서 괴상한 소리를 질렀다. 입이 비틀려 돌아가고 팔다리가 걷잡을 수 없이 떨렸다. 그네는 아들을 안고 병원으로 줄다름치를 쳤다. 그네의 낭자머리는 풀어지고 한쪽은 맨발이었다. 풍이 왔다고 했다. 허주사가 돈을 대서 입원을 시킬 수 있었고 한 달이 가까워 퇴원을 했다. 예전의 아들이 아니었다. 왼쪽 팔다리가 굳어져 제대로 걷지를 못했다. 입도 왼쪽으로 돌아갔다. 그 입에서는 침이 질질 흐르고 있었다. 더욱이 기막힌 것은 왼쪽 눈이 완전히 감겨져 버린 것이다. 열 때문에 눈동자가 골아버렸다고 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혀가 말려 들어가는 소리를 낼 뿐이었다. 마을에서 홍역을 앓던 다른 두 아이도 죽어갔다. 시국이 험해서 여름 홍역이 퍼지고 애들까지 잡아간 것이라고 동네 사람들은 입을 모았다. 그네는 시름시름 앓다가 옮져 눕고 말았다. 눈만 붙이면 사나운 꿈에 시달렸다. 꿈에 나타나는 남편은 언제나 눈을 부릅뜬 무서운 얼굴이었다. 2년 내 자석 내놔라. 내 자석 내놔. 머리채를 끌려 담벼락에 짓지어 피투성이가 되기도 했다. 그런 꿈에 시달리고 나면 머리는 방구석에 처박혀 있고 온 몸에는 식은땀이 흥건히 흘러있곤 했다. 보름이 지나서 겨우 움직일 수 있었다. 몸이 반쪽이 되어버린 그네는 흡사 얼빠진 사람이 되었다. 전보다 기운도 줄어들었다. 전에는 한나절에 해치울 일을 하루 해가 다 가도록 해야 했다. 그래도 힘은 더 들었다. 이런 날이 계속되자 주인 아주머니의 간섭과 꾸중이 시작되었다. 그네는 안간 힘을 다했지만 마음과 달리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주인의 꾸중은 점차 폭언으로 변해갔다. 밥을 제대로 넘기지 못하는 회복되지 않는 몸은 휘청대는 나뭇가지였다. 잎이 지기 시작하는 10월 중순, 그네는 허주산의 집에서 쫓겨나야 했다. 그네는 손바닥이 닳도록 빌었다. 허주사 부인은 독살스럽고 차가웠다. 이 일도 못하면서 두 입을 살리라고? 가당차는 소리 허지도 마라. 썩 나가거라. 애아버지 올 때까지만 살게 해주시오. 이 겨울에 어디서 살 것이오. 시끄럽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누가 알 것이냐. 그게 무슨 소리다요. 얼렁 나가. 그네는 등을 떼밀려 허주사 집에서 쫓겨났다. 남편이 떠날 때만큼이나 서럽고 기가 막혔다. 당장 저녁부터 잠잘 곳이 없었다. 이모 집? 말도 안 된다.
자식까지 데리고 무슨 면목으로 거기에 갈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찾아갈 만한 곳이 없었다. 남의 집살이? 그러나 홀몸도 아니고 자식까지 딸려있다. 그것도 성하지도 못한 자식이 아닌가. 그네는 무작정 읍내 쪽으로 걸었다. 그러면서 주인 아주머니의 말을 생각하고 있었다. 정말 남편이 죽어버렸다면, 죽어서 영영 안 돌아온다면 남편을 따라 죽으리라 생각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남편이 소식을 알 때까지 살아야 될 일이 꿈만 같았다. 언뜻 쌀 7가마니가 떠올랐다. 그러나 주인 아주머니의 시퍼런 서슬 앞에서 그네는 말도 꺼내보지 못하고 쫓겨난 것이다. 그네는 땅거미가 짙어오는 속에 남편이 떠난 상구비를 바라보며 넋 빠진 사람처럼 언제까지나 서 있었다. 역 대합실에서 밤을 새웠다. 어제 점심때부터 곡기라곤 입에 대지 못한 아들은 밤새도록 보채다가 날이 밝자 지쳐 울지도 못했다. 아들을 서둘러 업고 대합실을 나섰다. 밥을 얻어먹어야 된다는 생각이었다. 이 집 대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발길을 옮기고 저 집 대문꼬리를 잡고 망설이다가 돌아서곤 했다. 도무지 말이 나오지 않았다. 밥 한 술 보태주시오. 이 말은 목구멍에서 맴돌이지만 할 뿐 말이 되어 나오질 않았다. 그네가 읍내를 한 바퀴 다 돌고 났을 때는 해가 중천에 걸려 있었다. 자석 새끼 굶겨 죽이고 말랑갑다. 자신에게 욕을 하며 다음 집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마음을 다지는 것이었지만 막상 대문 앞에 서고 나면 허사였다. 저녁 때 퀭한 눈으로 그는 어느 식당 앞에 섰다. 고기 굽는 냄새가 이틀을 굶은 속을 뒤집고 있었다. 여보시오, 밥 한 술 주시오. 안에서는 아무 기척이 없었다. 그네의 목소리가 너무 작았던 것이다. 아, 저리 비켜. 서너 사람이 식당으로 들어서면서 그네를 밀쳤다. 그네는 비척비척 물러섰다. 안에서는 무슨 거지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소리가 나더니 한 사내가 불쑥 얼굴을 내밀었다. 밥 한 술 보태주시오. 내 새끼가 다 죽어가요. 한달음에 쏟아놓은 그네의 또렷한 말이었다. 어쩌? 재수없이 저리 안 가? 사내가 휙 밀쳐버렸다. 그네는 그대로 나동그라졌다. 정신이 아찔했다. 그네는 울컥 솟는 울음을 씹었다. 밤이 어둡기를 기다려 그네는 허주산의 논으로 들어섰다. 잡히는 대로 벼이삭을 뜯어 보자기에 넣었다. 그네의 머릿속에는 자식을 이대로 굶겨 죽일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다. 얼마를 그렇게 했는지 모른다. 누구냐? 고함 소리와 함께 누군가 그네의 뒷덜미를 거칠게 휘어잡았다. 그네는 허주산의 아들과 머슴에게 끌려가면서 얼마나 빌었는지 모른다. 제발 살려달라고, 죽지 못해 한 짓이었다고. 그러나 소용이 없었다. 우리 조상 앞에도 안 올린 농새를 니년이 먼저 처먹어? 요런 잡것이. 허주사의 부인이 그네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그네는 연방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다. 그러다가 아들을 업은 채 허기에 지쳐 기절하고 말았다. 눈을 떴을 때는 이틀 전까지 그네가 살던 방에 누워 있었다. 그네는 일어나려고 했다. 꼼짝할 수가 없었다. 그냥 누워 계시오. 참말로 면목 없구만이라. 내만 같았음사 어디 집에 거정 끌고 왔을랍디요.
잘 사는 사람들이 어찌 배고픈 사람 속을 알 것이오. 봉구 아버지만 옴사 요런 서름 받고 살랍디요. 지그덜 잘 사는 것도 다 우리 같은 사람 피 뽑아 묵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소. 허나 10년 새도 없고 3대 부자 없다는 말도 있으니께 지그덜이 가면 얼마나 가겠소. 내 봉구 아버지 올 때거정 목구녕에 풀칠이라도 할 자리를 구해볼 텐게 너무 걱정 마시오. 머슴이 나간 다음에 그네는 흐느껴 울기만 했다. 다음 날 늦게 그네는 머슴의 눈치에 따라 허주사 집을 빠져나왔다. 그래서 머슴의 먼 친척이 하는 읍내 어느 식당에 부엌 물일을 맡게 되었다. 온종일 손에 물을 담그고 있어야 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두 입이 배고픈 걸 모르고 살게 된 것이 그네로선 더 없는 다행이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온 하루를 잠시 앉을 틈도 없이 종종 걸음을 치다가 자정에 가까워서야 잠자리에 들면 몸은 삶은 파나물이었다.